자, 한번 올라가 봅시다. 혹시라도 실내에 사람이 있으면은 초상권을 피곤하게 지키기 싫으니까 내 대가리 초상권은 없잖아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잠깐만, 바깥에서 하려고 가야지.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자, 갑시다. 나 춥다. 이 1층은 매장이고요. 사과 관련 상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아, 춥다. 진짜 겁나게 춥네 진짜. 아, 완전 추위에 거시기 해버리겠단게요. 아, 안 되는데 다시. 아따, 추위에 손이 완전 거시기 해버리겠단게요. 아, 포기하자. 안 되는 건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창 사과. 그렇죠. 일교차가 커야지. 이게 자꾸 물을 많이 먹었다가 증발해버리고 이를테면은 일교차가 크지 않다고 한다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그 물이 고여야 되는데 고여야지 사과나무가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쭉쭉쭉 끌어올릴 텐데 계속 뒀다 쳐오십시오. 땅이 마르지. 그러니까 일교차가 큰 게 좋지 않을까요? 내 생각에. 그런데 비도 그래야지 좀 더 적당하게 잘 내리고 좀. 그리고 오히려 그래,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사과 등치는 커지는데 당도가 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좀 적당히 비도 내려주고 또 건조할 땐 또 건조하고. 그래서 사실 대구 사과가 또 괜찮은 거였잖아요. 원래는 이 도시밖에 없어. 거기서 농사짓는 사람 없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복숭아 농사 지었었는데 과일은 다 그래요. 비가 적당하게 내리면서도 건조해서 분지니까 비 덜 내리고 막 구름이 막 지나가 버리거든요. 팬의 현상 배웠잖아요. 어디에 구름이 걸려가지고 쫙 거기서 물을 뿌려야 되는데 분지에서는 하늘 위에 있는 공기들이, 수증기 머금은 공기들이 그냥 프리패스 해버리지. 이래 생겼으니까 이거를 분지라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 밑에 부분, 이 수부분이 도시고 땅이고 여기 안경 부분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에요. 들어올 때 이미 처음부터 쫙 뿌리고서 이제 건조한 공기가 딱 지나가고 비를 안 내리고 가버려. 너무 그럼 또 문제가 있을 텐데 적당하게 내리긴 또 내리니까 장마철에도 내리고. 그러니까 딱 수분이 다 증발해가지고 사과가 적당하게 오므라들면서 당도는 이미 많이 끌어올려서 만들어 놨으니까 쫙 당도 높게 꿀 사과가 돼버리는 거죠. 어떤 면에서 역사도 나와 있네. 보이나 글자가? 이러면 보기 힘들겠다. 낙동강 지류 한강 상류에 펼쳐진 거창이래요. 아, 낙동강이 지류구나. 이 앞은 강에는 한강이고 저기 경주는 형성강이죠. 신석기 말기 때부터 이미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빗살무늬 토기, 이게 농사를 지었다는 농경 흔적입니다. 토기가 나중에 발전해가지고 저 조선시대 백자나 고려시대 청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기 보통은 신석기, 구석기 이런 거에서 사람이 농경을 시작했다고 보는 기준이 토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걸로 보고 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전에는 구석기에는 그냥 수렵채집 생활하니까 토기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왜냐면 식량을 저장 안 하니까 그냥 땅바닥에 막 그냥 부족끼리 5명, 6명에서 나돌아다니면서 주워오니까. 사만시대, 삼국시대. 사만시대는 참고로 마한, 진한, 변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있던 뭐 사로국인 이런 애들이 주변 소국들을 통합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런 식으로 왕국들을 만들었거든요. 가야는 연맹왕국이죠. 그래서 사만이 원래 먼저인데 워낙에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저 신석기까지도 선사시대라고 하거든요. 선사시대. 내가 알기로는 그게 맞아. 그러니까 기록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다지. 문자도 별로 되어 있는 게 없고 그 종이도 발달을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만 때도 기록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 소국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 기록하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야. 조그만한 마을 공동체 수준의
규모의 집단에서는. 그 상태에서 이제 삼국시대로 들어가면은 제대로 율령젠 반폰이 불교 들여와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니, 종교가 보통은 정경유착을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죠. 유교가 왕권을 강화했던 것처럼. 저기 뭐지? 유럽 같으면 기독교가 왕권을 강화시켜줬죠. 말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카추사 아니죠? 카노사의 굴욕 이야기. 너 파면하면 왕권도 개박살 난다고. 그러니까 같이 결탁해가지고 힘을 모으고 있어야 하지만 그래 돼. 아 그래, 지난번에 여기까지만 보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던 게 그 초용암 앞에서 이야기하다 말했던 게 저거거든요. 단군 신화에서 저거 이야기했잖아요. 귀엽네. 애들이 진짜 그린 게 나돌아다니네. 좋다. 이렇게 해야지. 이쁘다. 저 꿀벌 날아다니는 거 보면 애들 데리고 블랙라이트 하면서 나비 잘라가지고 오래서 만들고 그랬던 거 기억나는데, 그때 오승아랑 누구냐 주현진이랑 잘했어요. 할땐도 잘해. 내가 통솔력이 없어가지고 리더로서의 권위를 잃었으니까 애들이 그렇게 되지. 그거 원래 자연스럽습니다. 이번에도 곰부족이랑 호랑이 부족은 맥커핀 하기로 하고,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그렇게 기어오르는 게 정상적인 게요. 싸울 줄 모르는 애들은 결국에는 계속 내가 살아온 것처럼 노예로 살 뿐이거든요. 머리가 굵어졌으면은 어른한테도 이제 대들면서 자기가 우두머리로 살려고 하는 그게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그거를 못 누르고 그렇게 애들이 선생한테 기어오르면서 싸가지 없게 굴게 되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어른이 어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얘는 내가 우두머리로 섬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걸 느껴지게 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선생으로서 역할을 해내기에는 리더십이 부족했던 거니까. 내 능력 부족입니다. 애들 잘못이 아니라. 애들이 그 나이에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는 자연스러운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걔들 잘못이 아니에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내 탓이에요. 늘 말하지만 내도 잘한 거야. 스스로 부족한 거 알지? 아닌 말로 군대에서도 내가 그렇게 조성렬이 제압 못 해놨다고 했잖아요. 기호까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게, 리더에게 권위라고 하는 걸 왜 주겠습니까? 집단의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아까 전에 사만 이야기했죠. 그 조그마한 소왕국들이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를 왕으로 세워서 갈 때 왕권이 왜 강할 수 있을까요? 그 왕이 혼자서 권력을 몰아받아야지만 집단을 통제해서 다 같이 잘 사는 게 잘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두머리가 없는 집단은, 아까 전에 군대 사극 저거 올려준 거 봤죠? 우리나라 사극이 뭐가 문제라고요? 지휘관이 활약하는 거를 하나도 못 보여줘. 그냥 공격, 후퇴, 싸워라 이런 거밖에 안 하는데, 이건 군악대의 역할이거든. 지휘관은 그게 아니라 우군을 중앙군 쪽으로 철수시켜가지고 중앙군이 뚫리려고 하는 걸 도와. 우측에는 절반만 남아가지고 방패로 막으면서 농성한다.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깃발수들이 깃발 들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예를 들면 빨간 깃발이 우군이야, 파란 깃발이 좌군이고, 중앙군은 뭐 녹색 깃발이라고 합시다. 빨간색 군이 우군이라 했죠. 빨간색을 들어서 우군 흔들면은 이제 뭐 저쪽에서 아마 저쪽에 뭐 백인장이니 천인장이니 이런 사람이 딱 보겠죠. 만인장이니 군대가 좀 규모가 크면은. 그럼 그 하사관들이라 해야 되나, 밑에 하급 지휘관들이 그걸 보고서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뭔가 깃발 들겠죠. 자기네 우군 깃발 같은 거 빨간 걸 착 들게 만들면은 이제 보고 있다는 표시니까, 그때는 이제 전진인지 후진인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도우라는 것도 있겠죠 아마. 도우라는 깃발 같은 건 뭘까요? 뭐 하여튼 흔드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네. 깃발을 앞뒤로 계속 흔들다가 앞으로 착 하면은 전진이겠고, 앞뒤로 좌우로 흔들다가 좌측으로 착 하면은 좌측으로 가라. 이 정도 명령만 딱 통일을 해놓고서 명령 체계를 그래 쫙 흔들었을 때,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우군에 있는 우측 날개라고 해야 되나? 우파 좌파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식으로 명령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코딩이랑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럼 이제 중앙으로 딱 가라고 우측으로 하면은 애들 딱 보고 우군 그 내 바로 옆에 있는 중앙군 상황을 볼 거 아니에요. 중군 상황을 보니까 뚫릴 것 같이 보여. 아 이거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알아서 거기 있는 현장 지휘관이 판단을 내리겠죠. 아 우리도 여기를 병력을 다 빼게 되면은 우측 날개가 뚫려가지고 둘러싸이는 상황이 생기니까 여기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은 남기고서 잘 싸우는 애들 뭐 장비랑 여포랑 이런 애들을 딸려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싸우라고 병력 보탬을 해주라고 이런 식으로 할 텐데 보통 그런 식으로 안 돌아갑니다. 근데 왜냐면은 말했던 것처럼 우측이 또 뚫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저희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랑 싸울 때도 그렇고 나폴레옹이 그 웰링턴인가 하여튼 유럽 연합국에 영국군이랑 프로이센군이랑 싸울 때도 그런데 항상 군대가 회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들판에서 싸우는 거를 대규모로 맞붙을 때 그 회전을 벌일 때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비대입니다. 예비군 뒤에서 예비대로 딱 버티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친위대처럼 딱 지휘관 주변으로 딱 둘러싸고서 지키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이 이제 지휘관이 통제할 수 있는 아이템인 거죠. 자 예비군 1번, 2번 편대는 중앙으로 가가지고 중앙을 도와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은 보충하러 막 뛰어가는 거야 그쪽으로. 보통 전쟁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쪽으로 나갈 수가 없게 돼 있네. 아, 추우니까 좀 여기서 합시다 또. 아 겁나 춥다. 바깥에 나가면 장갑 없이 오버해요 진짜. 얼어 뒤질 것 같아. 여기 앉을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비 전쟁의 예비대야말로 전쟁의 핵심을 가로지르는 지휘관의 도구다 뭐 그런 식의 명언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식인데 아까 그렇게 지휘관한테 뚫히면 안 된다고 예비대도 또 그런 용도로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오군도 그렇고 좌군도 그렇고.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 같다 뒤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지가 말 타고서 선봉대로 막 달려가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헤타이로인가? 귀족들로 이루어져 있는. 왜냐면은 당시에 말을 키우면서 말 타면서 평상시에 기병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귀족밖에 없었으니까 헤타이로이 맞을 것 같아. 알렉산더 대왕이 저기 나라가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의 헤타이로이 군대가 기병대인데 기병을 이끌고서 지가 최전방에서 다른 귀족 자기랑 같이 자란 형제들을 데리고서 돌진하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한 놈이거든요. 용맹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떤 면에서 최전방에서 최전방 지휘관이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가는데 뒤에 있는 놈들이 목숨 걸고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아까 왕 이야기 한 것처럼 저 우리 왕이자 지휘관이 왕이 죽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후퇴를 해가지고 병력을 보존한다고 해도 뿔뿔이 장군들끼리 자기네 밥그릇 챙긴다고 싸우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휘관을 죽게 만들면 안 돼. 그럼 지고 왕국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까 목숨 걸고 같이 달려가서 목숨 걸고 최전방에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짓인데 원래라면은 이승만이 그렇게 도망간 걸 자꾸 욕을 하지만 선조가 도망간 것도 욕은 먹지만 한양에서 붙잡혔으면은 그대로 조선은 끝났고 마찬가지로 이승만이 서울에서 가만히 있다가 잡혔으면은 그 전쟁은 진전쟁이 되거든요. 끝났어 그러면은 싸워야 될 명분을 잃으니까 지휘 체계가 무너지고. 이승만이 튄 건 잘했습니다. 런승만이 욕먹는 건 전에도 말했지만 지네 부하들을 잘못 다스린 건지 밑에 있는 관리들이 서울 끝까지 사수할 테니 지키고 있으라고 이런 이승만 라디오 방송을 계속 내보내게 했으니까 거의 뭐 어떤 면에서 백성들을 방패막이 쌓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러니까 욕을 쳐먹는 건데 돌아와서 페르시아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병력이 많았거든요. 기병이 근데 헤타이로이만큼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거지. 그리고 알렉산더만큼 그렇게 용맹한 지휘관이 없었던 거고. 2번 싸웠다고 알고 있는데 회전으로 크게 싸우는 걸로는 첫 번째에도 싸우자마자 조금 틈이 보인다 싶으니까 알렉산더가 기병대를 이끌고서 다리우스한테 일직선으로 달려가니까 아무도 못 막고서
다리우스가 부처패 상황에 처하니까 왕이 겁을 먹고서 그 전차를 타고서 튀어버렸거든요. 왕이 도망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페르시아군이 다 무너져요. 그 다 무너져도 페르시아가 워낙에 마케도니아보다 인구도 많고 거대한 제국이기 때문에 다시 병력 모아서 또 더 많은 병력으로 또 싸우러 왔는데 두 번째도 같은 상황이 생겨가지고 왕국이 무너져 이제. 지휘관이 그래 중요한데 내가 지휘관 역할을 잘 못했지. 그러니까 앵간하면은 그냥 이제는 진짜 퇴직할 때까지 대표님께 들이받을 일 없이 깍다시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게요. 우두머리가 권위가 살고 우두머리가 자신감이 넘쳐야지 그 집단이 잘 됩니다. 내분이 일어나는 집단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구심점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가 자꾸 부모에게 반항적으로 나온다 하면은 애 자신도 좀 눌러야 될 필요 있지만 부모 자신도 반성할 필요가 좀 큽니다. 자기가 리더십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내가 10년 내내 자존감 부족에 시달린 것처럼 내 잘못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당연한 일이니까 그건 내 잘못이에요. 거기 핑계놓고 22년도에 좀 확실히 나아지고 있었어요. 애들이 압니다. 내 교실을 잘 다스렸던 건 알아. 진짜 예솔이가 22년도에 나랑 같은 반 있다고 하면은 그런 말 했을 거라고 내가 전에 이야기했거든요. 쌤 우리랑 있을 땐 이렇게 하지 못하더니 왜 여기서 이렇게 잘하냐고 진짜 좀 많이 서운하다고. 애들한테 되게 잘 챙겨줬으니까 그 생각 분명 했을 거예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또 가서 섭소라는 그냥 이걸로 끝내겠습니다.